주말 사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대만 총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이후 이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죠. 자, 두 가지 문제 우리 경제나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은 이 문제들을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만 총선거 결과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상대로 집권당인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그 선거가 끝나면 예. 축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물론 그 민진당 주변에 사실 라이팅더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축하하겠습니다는 국제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예. 미국도 그렇고 또 사실 그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에선 선거 결과가 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양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었는데요. 뭐 예상대로 민주당의 라이팅더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분의 성향은 미국의 편향적이고 예. 그다음에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죠. 앞으로 그 당선 이후에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그 후보 시절에는 그렇죠. 미편향적이고 대만 독립적이다. 또 국민당의 허우이는 반대적으로 친중국적인 성향이었는데 대만 독립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생각해서는 사실 시진핑의 일국 일제를 완전히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예. 중립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당선은 누가 되느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대만의 이렇게 집권당 당선 여부는 역시 미중 간의 대리전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시진핑의 야망이 지금 일국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1대1로 위안화 국제화인데요. 1대1로 위안화 국제화가 상당히 차질을 빚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선 중국 본토와 지금 예속화되어 있던 홍콩과 함께 대만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예. 시진핑이 일로라든가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이렇게 차질을 빚었던 본인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자기의 주변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규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장기 집권 체제 가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인민들의 불만을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민감한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뭐 외신을 통해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결국 라이칭도 지금 당선자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은 후보 시절에는 미국의 편향적이지만 예. 당선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 입장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입장이 국제 정치라든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이슈는 앞으로 미중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어렵게 마련됐던 미중 간의 디리스킹 관계, 이번에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중 관계는 전체적인 기조는 예. 사실 경제 패권 마찰 때문에 작년에 돌아가신 해리 키신저 입장이 전체적인 기조이고요. 예. 그 속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기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미중 간의 관계를 그렇게 좀 총괄적으로 시청자분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해리 키신저의 미중 관계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불리하죠. 바이든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불리합니다는 트럼프에 대비해서 미중 간의 최고 통수권자를 보면 바이든보다는 더 위기함을 느끼는 것이 시진핑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럴 때 지금 세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국제 정치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오면 양쪽 다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중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현 대통령인 바이든 입장에서 한번 두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해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와 안보가 구별할 수 없는
소위 그 지오 에코노믹 리스크 시대에서는 제3차 전쟁, 종전과 달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과거에는 1, 2차 전쟁은 정치 군사적이었는데 예. 이번에 경제가 사실 그 안보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디커플링은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작년 5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G7 회의가 이렇게 작년 5월에 열렸었고 또 중국 주도로 중국과 아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디커플링 가면 공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류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용어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의 Foreign Affairs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위험을 충수하면서 공존을 모색하자 하는 이 용어가 이제 국제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단추가 있던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1월에 어렵게 마련된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첫 단추를 꼈죠. 물론 모호하게 했습니다는 첫 단추를 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사실 이것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 속에 지금 대만 총통 결과가 친미적인 성향, 미국의 편향적인 라이칭도 후보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디리스크의 첫 단추를 꼈는데 액션 플랜이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후보 선거 당시에 미국의 편향적이라면 중국 입장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하는 시각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국제 정치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한 발을 빼는 분위기죠. 네, 사실 두 가지죠. 라이칭도 후보가 미국의 편향적이다. 예. 대만에 대해서는 독립이다. 두 가지 다 중국이 민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편향적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을 지금 시작되는 입장에서는 어이구 대만이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든가 다른 입장을 보면 본인이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그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는 거죠. 왜 그럴까?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필요하다. 예. 바이든이 시진핑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의 슈퍼 엘니뇨 2년차를 맞아서 기후 정상회담에 바이든이 주도했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부각시켜야 11월 5일 날 대선에서 트럼프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CO2 가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방만한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후변화에 강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슈퍼 엘니뇨 2년차에서 기온도 1.5도를 벗어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 문제가 아마 선거에서 크게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CO2 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중국, 시진핑 협조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대만 독립에 대해서 완전히 라이팅더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선에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뒤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뒤지는 입장에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3년 전에 당선됐을 때는 외교의 달인이다. 트럼프 때 전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프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전쟁 문제가 미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통을 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 문제는 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외교의 달인이니까 이걸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을 좀 이렇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을 나가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아편 문제, 페이팔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결국 제조원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아편 전쟁, 그것도 본인의 지지도에 해당되는 민주당의 지지층에 해당되는 중소득 이하지가 페이팔에 이어서 지금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죠. 지난번에 11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 중국, 그다음에 시진핑이 미국 입장이라든가 그다음 바이든 입장에서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칭도 후보에 대해서는
친미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고 예.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 입장을 취해서 중국 문제를 또 시진핑을 감안하는 이런 상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중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중 관계 이번 라이칭더 당선으로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네, 사실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바이든은 대선에서 가니까 또 미국이 유리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는 그렇죠. 또 트럼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 중국의 입장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 좀 길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커플링 얘기가 왜 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1970년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처음 모색될 때가 이때부터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때는 커플링. 왜냐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때 당시는 중국이 WTO 가입 이전이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예.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달러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압도적이다 보니까 중국과 협조 관계, 커플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의 이제 중국 입장에선 도광양에 참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서로가 미중 관계에서 충돌이 없었죠. 근데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이 치고 올랐었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이때 그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의 WTO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전략이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냈던 거죠. 이게 주동자기다.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미국의 범세계화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 중국의 팍스니까 구성인 베이징 컨센서스 정면으로 충돌했던 거죠. 이게 극에 달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나바로 패러다임인가 중국의 베이징 왕이 패러다임 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극에 달했었던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역시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시 미국에 있어본 서러번 패러다임에 의해서 다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 내용에서 다시 중국과의 격차가 30년 이상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그동안 이거 취해왔던 주동자기에서 정냉 경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냉랭한 입장을 취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친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차원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로 변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예.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지금은 미국을 이렇게 완전히 디커플링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을 좀 계속해서 위험 공수 축소 차원에서 미국을 좀 안아가지게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라이칭더 후보가 지금 후보 이렇게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에 과연 친미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대만의 독립적 입장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 이건 상당히 변화가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미국의 중재, 중국이 필요하니까 중재가 필요할 대목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중국도 미국이 필요하니까 대만에 대해서도 좀 유화적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라이칭더 후보가 사실 대통령 되기 위한 선거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당선 이후에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해서 국내 언론들이 쉬는 대목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라이칭더 후보가 다른 입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대목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이다. 앞으로 변화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셀더 뉴스가 하루를 두고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물 ETF의 SEC 승인 문제가 직후에 나와서 예. 낙관적 기조를 흘릴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투자론에서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를 보면 밸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과거 2017년도 플래시 크래시, 2021년도 플래시 크래시를 들어서 아마 이 문제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 김채연 PD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아마 42,000달러면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신 저 수치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비트코인 SEC 예. 상품이
딱 했을 때 49,000달러까지 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저게 마감지수로 지난 주말에 마감지수 42,000달러대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 예.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맞는 겁니다. 11일에는 장중한 때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해서 42,00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중이긴 하지만 49,000달러에서 42,000달러가 하루 사이에 나타났으니까 플래시 크래시에서 대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21년에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2021년의 악몽은 시청자 여러분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기록했고 그때 당시에 테나 루나 사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때의 그 상황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때의 2021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까지 갔죠. 그래서 이때에 뭐 51만 달러, 31만 달러 그렇죠. 얘기가 예. 많았었죠. 그러나 그 후에 16,000달러 폭락했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2017년에 투자 규모가 컸었죠. 여기에 권대영, 이 사람 지금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요. 이런 거 왜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 테라 그렇죠. 루나 사태 같은 사기 사건에서 코인 투자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 이번에 SEC에 승인하는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그렇죠. 선물 ETF는 이미 승인되고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예. 현물 ETF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와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을 편입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SEC가 승인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도 우리나라의 그 NH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좀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NH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SEC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에서는 밸류가 없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SEC 단순히 승인한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시청자분들 꼭 말씀드리면 현물 ETF는 비트코인 자체가 밸류가 불명하지 않습니까? 편입시켜야 되는 비트코인 밸류가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똑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똑같이 불안할 수 없죠. 원본이 불안한데 그 편입시키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안정하겠습니까? 비트코인 조금 이렇게 한다 해서 전문가라 해서 무슨 페이퍼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2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한번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평가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IB별로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죠. 예. 결국 비트코인 문제 현물 ETF에서 자 당사의 이익을 중시하느냐, 그 다음에 고객을 중시하느냐 이 입장에 따라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당사의 이익을 강조하는 맹가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가장 적극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고객에 좀 다가간 시리뱅크라든가 메리츠라든가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죠. 근데 대부분 다 고객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입니다. 소극적이다. 이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NH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뭐 비트코인 좀 담당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SEC에 승인해 가지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고객을 중시할 때는 대부분 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꼭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가격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격 전망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이번에도 팽팽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낙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자 2017년, 2021년에는 캐시호드는 51만 달러, 다이먼어전 sometime, someday, zero 해서 됐죠. 다이먼 JP 모건 회장.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SEC 승인 후에는 사실 이것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전망은 등장했는데 과거 극단적으로 31만 달러, 그 다음에 51만 달러 전망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의 투자입니다. 실제 하나 가지고 투자입니다.
51만 달러대 다이아몬드 제로. 이게 아마추어들이 투자하는 게 전망한 게 아니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그다음에 JP 모건의 나이먼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자 극단적으로 52만 달러 자 제로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전망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할 때는 예측에 필요한 밸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밸류는 불분명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계열 자료가 있습니까? 시계열 자료 2017년 설정했는데 몇 년입니까? 그게 시계열 자료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또 시계열 자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들쑥날쑥하니까 각종 시계열 자료의 의미가 되려면 너미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요, SEC 승인 나오고 나서 예측할 때 밸류가 없다. 밸류가 불분명하다. 시계열 자료 없다. 당신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단에 서로가 뭐냐. 그래서 시청자분이 딱 그렇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듣지 말고 그냥 그거는 시계열 자료 밸류가 불분명하고 시계열 자료가 없을 땐 전문가가 나와서 가격 전망하는 사람은 그냥 겐또 찍는 거나 마찬가지다. 시청자분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ETF를 잘 정착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확실하게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원본이 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분명한 밸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밸류가 인정받는 부분이죠. 그러면 미국의 SEC의 이번에 현물 ETF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미국의 SEC의 문제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유틸리티는 블록체인 기능이라든가 자산, 그렇죠. 자산에 뭐 민간에서 이렇게 자산을 가면 충분히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유틸리티 부분이라는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SEC가 승인하더라도 자 책임자들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불안하고 금융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냐 승인이 투자하는까지 보장하는 거냐 투기가 투자까지 보장하는 거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취하지 않았죠. 그렇죠. 철저하게 상품을 승인해 주는데 불안은 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자기 책임 원칙을 지켜달라. 이 문제를 꼭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승인 하루 간격으로 무려 7,000달러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비트코인 발 위기에 의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 금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원본에서 저렇게 문제가 되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국내에서 보면 비트코인보다도 더 이더리움이 앞으로 관련된 상품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도 이렇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든가 이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밸류가 더 불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보다 관련된 상품은 더 기대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현물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확실한 밸류를 인정받는 것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화폐 기능을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SEC 승인 문제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수술하기 위한 절차지 않느냐 하는 페이퍼가 한 줄 써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화폐 기능은 발권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권력은 민간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발권력은 중앙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누차 말씀드리냐면 화폐 기능의 보유 기능은 글로벌 시늉리티라든가 M1, M2, M3 문제, 화폐량 문제, 통화정책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정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에서 SEC 승인한 문제가 사실 화폐 수순을 가기 위한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절차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확실하게 말하면 중앙은행의 발권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페드의 입장이고 이걸 총괄적으로 주장하는 레이너 NEC 위원장의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현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비트코인의 밸류 문제가 불분명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거를 원본으로는 현물 ETF에 대해서 정책 단계 입장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과 찰리 맹거의 교훈을 우리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여하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꼭 멍거와 버핏의 교훈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핏과 멍거는 결국 모든 투자는 밸류 문제다. 밸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당국의 입장은 어떠냐? 하루 간격으로 자본시장 위법이다. 근데 조금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이 왜 승인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류 문제, 거기에 또 검토겠다. 이런 문제를 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순수성을 갖고 있기 때도 총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하는 게 아니냐. 어느 입장에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현물 ETF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느냐? 뭐 허용하는 문제인데 철저하게 위험성은 지금까지 강조해 준 대로 현물 BTF와 그 현물 ETF 상품은 똑같이 원본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책임 원칙이라 하는 건 자유롭다.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한국증권사의 현물 ETF를 상품을 발행하고 예. 판매하는 문제는 이거는 지금 제도적 기반이 없습니다. 이거 놓으면 개인 투자가들 굉장히 나중에 2017년, 2020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증권사 일부에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리 현물 ETF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 증권사 입장에서 홍콩 ELS라든가 해외 부동산 깬 입장에서는 좀 수익 보장을 해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법적으로 제도 기반이 갖춰놓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손실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그래서 서원 입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 잘했습니다. 완화 문제, 금투세 폐지 문제 잘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들 때는 잘했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 금투세 폐지 문제도 결국은 표의식을 한 게 아니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하지 마시고 이런 원칙을 지켜서 이 문제에선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만 선거와 또 비트코인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